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초 전기부터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초 전기에서 전압과 전류, 저항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전압 같은 경우에는 전기적인 압력을 말하고요. 단위는 V, 볼트라고 읽죠. 그 다음에 기호는 E라고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류 같은 경우에는 전자의 이동, 단위는 A라고 하고 읽기는 암페어라고 읽죠. 그 다음에 기호는 I라고 하고요. 저항 같은 경우에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위는 이렇게 옴이라고 읽고요. 기호는 R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전류의 3대 작용이 나오는데요. 발열, 자기, 화학작용 등이 있고요. 일단 발열작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건설기계 기관에서 예열플러그, 시트 열선 같은 게 이제 발열작용을 이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작용 같은 경우에는 기동전동기, 스타트 모터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발전기, 그 다음에 인젝터 같은 것이 바로 자기작용을 이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화학작용 같은 경우에는 축전지, 배터리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화학작용을 이용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음의 법칙을 살펴보겠는데요. 오음의 법칙은 일단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는 개념이고요. 자, 일단은 오음의 법칙을 보시면은 I는 R분의 2가 되고요. 요거를 이제 풀어가지고 R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R은 I분의 2고요. 그 다음에 2를 구하고 싶다. 2는 I 곱하기 R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오음의 법칙 세 가지, 세 가지니까 하나 틀린 오답으로 출제하기 좋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모두 다 암기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건설기계에서 축전지의 역할은요. 일단은 시동시 기동전동기의 전기적 부하를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발전기 고장 시에 일시적으로 전원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적 부하와 발전기에서 출력되는 전기와의 불평형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납산 축전지의 특징을 보시면요. 일단 셀당 기전력이 2.1V라 그러는데요. 셀은 우리 축전지에는요. 6개의 방이 있어요. 6개의 방이 있어가지고 이 방 하나를 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셀당 2.1V가 나오고요. 12V 축전지는 6개의 셀이 직렬로 연결돼 가지고 12.6V가 나오는데 그냥 저희는 현장에서는 12V 배터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음극판이 양극판보다 한 장 더 많은데요. 일단은 셀 안에는 전해액으로 가득 차 있겠지만 음극판, 격리판, 양극판, 그 다음에 격리판, 음극판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요. 음극판이 양극판보다 한 장 더 많대요. 왜냐하면은 양극판이 화학적 반응이 더 세기 때문에 음극판을 하나 더 둠으로 해서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음극판이 양극판보다 한 장 더 많다는 사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축전지 용량은요. 방전 전류 곱하기 방전 시간이고요. 그래서 암페어 아워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자, 축전지를 직렬 연결 시에는요. 직렬로 만약에 두 개를 연결한다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을 해야겠죠. 이거 만약에 등을 킨다 그러면요. 요게 이제 직렬 연결이고요. 병렬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한 다음에 요거를 연결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병렬 연결인데요. 직렬 연결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일정하고요. 전압이 이제 2배가 돼요. 만약에 12V 2개 배터리면은 24V가 되고요. 병렬 연결했을 때는 전압은 그대로 일정한데 용량이 배수가 돼요. 만약에 이게 60 암페어 아워짜리 용량이면요. 120 암페어 아워가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시동전동기, 기동전동기라고도 하고요. 스타트 모터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작동 원리와 종류를 보시면요. 일단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는 거. 요거랑 대비되는 것이 바로 우리 발전기인데요. 발전기는 반대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고요. 자, 기동전동기 종류를 먼저 보시는데요. 자, 직권식 전동기, 분권식 전동기, 복권식 전동기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일단은 요 구분하는 조건은 전기자 코일과 계자 코일의 접속인데요. 직권식 같은 경우에는 직렬로 연결이 되고요. 분권식 같은 경우에는 병렬로 연결되고 복권식은 직병렬로 연결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 건설기계에서는 직류전기를 사용해서요. 우리 건설기계는
직류, 직권식 전동기를 전기자 코일과 계자 코일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직권식 전동기를 사용한다는 것도 꼭 암기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동전동기의 구성품을 보시면요. 일단 전기자는요. 회전을 하는 부분으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자석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피니언 기어를 플라이휠 링 기어의 섭동이라 그러는데요. 피니언 기어랑 링 기어랑 맞물려서 돌게끔 만들어주는 장치를 전자석 스위치라 그러는데 요 안에는 두 가지 코일이 들어가는데요. 프링 코일과 홀든 코일이 안에 내장되어 있다는 거 암기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버런닝 클러치가 있는데요. 전기자 코일을 파손을 방지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만약에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링기어랑 플라이휠 링기어랑 기동전동기에 그다음 피니언 기어가 맞물려서 계속해서 돌아가면요. 이 전기자 코일을 파손시킬 수가 있는데요. 우리 자전거에서 페달링을 하지 않을 때 헛돌듯이 그 원웨이 클러치라는 그 장치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요.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플라이휠 링기어랑 피니언 기어랑 맞물려서 계속해서 돌아갈 때 헛돌게 만들어지는 장치가 바로 오버러닝 클러치인데요. 그거는 전기자 코일의 파손을 방지할 목적으로 둔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전장치 구조와 기능 보시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아니라 우리 발전기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는 거. 종류는 직류 발전기가 있고요. 교류 발전기가 있는데 직류 발전기는 지금 우리 건설기에서 사용하지 않고 교류 발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교류 발전기의 구조를 보시면요. 일단 스테이터라는 부품이 있는데요. 이거는 고정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서 그 세 가닥이 이제 있는데요. 그거를 삼상이라고 표현하고요. 삼상 교류 전기가 발생을 하게 돼 있고요. 로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전자라고 표현하고요. 회전하는 부분이고 크랭크 측 풀리에서 그 발전기 풀리로 연결되는 벨트로 걸어가지고 이 풀리에 의해서 회전하는 부분을 바로 로터 코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 다이오드라는 부품이 들어가는데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그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작용을 정류작용이라고 하는데 이 정류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실리콘 다이오드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전압조정기가 이제 교류발전기에 들어가는데요. 교류발전기에는 전류조정기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류조정기가 없다는 거, 요것만 암기해 두셔도 시험 문제 푸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향장치 보시면요. 이제 타이로드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타이로드 길이를 이용해서 토를 조정한다 그러는데요. 일단 밑으로 먼저 내려와서요. 자, 토를 살펴볼게요. 토는 바퀴를 위에서 보았을 때, 우리 차가 있으면은 바퀴를 이쪽이 앞쪽이고요. 바퀴를 위에서 보았을 때 앞쪽이 뒤쪽보다 좁은 것을 토인이라고 하고요. 앞쪽이 지금 요 뒤쪽보다 좁죠. 이걸 토인이라고 그러고 반대로 이렇게 된 것을 토아웃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 타이로드 요쪽에 그 앞바퀴 축 뒤쪽에 이제 타이로드가 설치가 되는데 이 타이로드 길이를 조정해 가지고 길게 만들면은 토인이 되고요. 짧게 하게 되면은 토아웃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앞바퀴 정렬 중에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고요. 뭐 캠버, 캐스터, 토, 킹핀, 경사각이 있는데요. 이 토랑 캠버 정도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토랑 캠버도 이 캠버 같은 경우에는 바퀴를 앞에서 보았을 때 이 단어만 기억하시면은 시험 문제 맞히시는 데는 뭐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토도 마찬가지로 바퀴를 위에서 보았을 때 이 정도 내용만 암기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러치가 있는데요. 클러치의 필요성을 먼저 보시면요. 기관 시동 시 무부하 상태로 만들기 위함이고요. 변속 시 일시적으로 기관 동력을 차단시켜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관성 주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 그 클러치 중에서도 이제 마찰 클러치랑 그 다음에 유체 클러치가 있는데요. 유체 클러치의 종류 중에서도 이제 토크가 변환이 되는 토크 컨버터라는 것이 있는데요. 토크 컨버터의 구성품은 펌프 임펠러, 터빈 러너, 스테이터. 뭐 기관에서 보시면 요 플라이휠이 이렇게 있으면요. 플라이휠 다음에 이제 토크 컨버터가 있는데요. 이 토크 컨버터 하우징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펌프 임펠러고요. 이 펌프 임펠러는 그래서 크랭크 축과 항상 여기 크랭크 축이 있고요. 플라이휠은 크랭크 축과 같이 돌고요. 이 하우징도 같이 돌거든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용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날개, 그 펌프 임펠러 날개는 이 하우징에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항상
크랭크 축과 연결되어서 같이 회전한다는 거. 그 다음에 터빈 러너라고 있는데요. 터빈 러너는 여기에 설치가 돼 있고요. 터빈 러너 같은 경우에는 변속기, 요걸 입력축이죠. 변속기, 입력축. 이 변속기 입력축과 터빈 러너가 연결돼 있다는 사실도 꼭 암기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오일 흐름 방향을 바꿔서 회전력을 증가시켜주는 바로 스테이터라는 부품이 그 펌프 임펠러랑 터빈 러너 사이에 설치가 돼 있다는 거 꼭 요 스테이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요것만큼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회전력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변속기의 필요성 보시면요. 기관의 회전력을 증대시켜주고요. 이것도 기관 시동 시 장비를 무부하 상태로 해주고 건설기계를 후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변속기고요. 자, 이번엔 유압장치 보시겠는데요. 유압장치 정의 보시면요. 유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를 바로 유압장치라고 하고요. 특징은 속도 제어가 용이하고요. 무단 변속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체크 밸브와 같은 그 밸브가 내장돼 있어가지고 항상 그 안에 잔압을 유지시켜줘서 응답성이 굉장히 빠르고요. 그 다음에 어큐뮬레이터, 추각기라고 하죠. 그런 부품이 내장돼 있어가지고 에너지도 축적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작은 동력으로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유압장치의 특징일 거고요. 그 다음에 파스칼의 원리를 살펴보시면요. 밀폐된 공간, 요게 전제가 돼야 되죠. 자, 밀폐된 공간에서 유체 일부에 압력을 가하면 그 압력이 유체 내 모든 면에 수직으로 같은 크기로 전달된다는 원리가 바로 파스칼의 원리죠. 자, 파스칼의 원리, 다음 중 유압장치의 원리가 무엇이냐 해가지고 파스칼의 원리 이렇게 간단하게 대부분 출제되니까요. 그냥 파스칼의 원리는 유압장치의 원리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압의 기본 원리를 보시면요. 일단은 공기는 압축이 되는데 이 오일은 압축이 안 되고요. 액체는 운동을 전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단면적을 변화시키면 힘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 유압장치의 원리고요. 그 다음에 압력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 바로 압력의 단위고요. 그래서 단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 꼭 암기해 두셔야 돼요. PSI라는 단위가 있고요. 우리 공기압에서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에 킬로그램 중 센티미터의 제곱, 그 다음에 킬로파스칼, 밀리미리 HG, 바, ATM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꼭 암기해 두시고요. 자, 유량이라는 개념도 나오는데요. 단위 시간당 이동한 유체의 최적을 말하고요. 자, 갤런 퍼 미닛, 그 다음에 리터 퍼 미닛이 있다는 거, 요 단위도 꼭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유압장치의 구성을 보시겠는데요. 자, 일단 유압장치는 유압 발생부, 그 다음에 구동부, 제어부, 요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자, 일단 유압 발생부는 유압 펌프라고 볼 수가 있죠. 기계적 에너지를 유체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를 바로 유압 펌프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압 펌프는 엔진의 플라이휠에 의해서 구동이 되고요. 자, 회전형 펌프가 있고 왕복형 펌프가 있는데요. 회전형 펌프 중에서는 기어 펌프, 베인 펌프, 기어 펌프 중에서는 내적 기어 pom프, 외적 기어 펌프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왕복형 펌프는 이제 플런저 펌프라고도 하고 피스톤 펌프라고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유압 구동부 보시면요. 유압 구동부를 액추에이터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유압 구동부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유압 실린더가 있고 유압 모터가 있는데요. 유압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직선 운동을 하고요. 직선 완봉 운동을 하고 유압 모터 같은 경우에는 회전 운동을 한다는 거. 그다음에 유압 실린더의 종류를 보시면요. 일단 단동형 실린더, 복동형 실린더, 다단형 실린더라고 있는데요. 다단형 실린더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텔레스코픽 실린더라 그래가지고요. 우리 안테나와 같이 이제 단계적으로 뽑혀져 나오는 것을 다단형 실린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압 모터는 유체 에너지를 받아 회전 운동을 하는 게 바로 유압 모터고요. 기어 모터, 베인 모터, 피스톤 모터 등이 있다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유압 제어부가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 유압 제어부는 일이 크기를 제어하는 압력 제어 밸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이 방향을 제어하는 방향 제어 밸브, 그다음에 일이 속도를 제어하는 유량 제어 밸브, 속도 제어 밸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항상 오답으로 내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일이 크기를 제어하는 압력 제어부터 살펴보시면요. 릴리프 밸브, 감압 밸브, 다른 말로 리두싱 밸브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언로드 밸브, 무브화 밸브라고도 하고 시퀀스 순차 밸브, 그다음에 카운터 밸런스 밸브 등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만 딱 그 단어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릴리프 밸브는요. 회로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최고 압력을 제어한다는 사실. 요 일정하게 최고 압력 요 단어만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감압 밸브와 같은 경우에는 리드슈 밸브라고 그랬죠. 입구 측 압력보다는 출구 측 압력을 낮은 압력으로 작동시키고자 하는 부분, 작동시키고자 하는 분기 회로에 사용하기 때문에요. 요 낮은 압력 외우시면 되고요. 상시 폐쇄형이 아니라 상시 개방형이라는 거. 감압 밸브는 상시 개방형이라는 사실 꼭 암기해 두시고요. 자, 언로드 밸브 같은 경우에는요. 무브화. 예, 우리 무브화 밸브라고 나오지는 않겠죠. 이게 언로드라고 아마 출제가 될 거예요. 그 문제 중에 답이 있기 때문에 무브화 상태로 그 회로 내 압력이 설정 값에 도달하면 펌프의 전 유량을 탱크로 되돌려 펌프를 부하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밸브가 바로 무브화 밸브, 언로드 밸브라고 하고요. 자, 시퀀스 밸브, 순차 밸브라고 하죠. 회로 압력에 의해 2개 이상의라는 단어 나오면은 시퀀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동 순서를 부여한다는 말 꼭 암기해 두시고요. 자, 카운터 밸런스 밸브는요. 한쪽 방향 흐름의 배압, 이 배압이라는 단어랑 배압을 발생시켜 중력에 의해 의한 자유낙하, 요 단어, 배압이랑 자유낙하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카운터 밸런스 밸브로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향 제어 밸브가 있는데요. 방향 제어 밸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체크 밸브죠. 유체를 한쪽으로만 흐르게 하여 회로 내에 역류를 방지하고요. 잔압을 유지시켜 주는 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체크 밸브고요. 체크 밸브는 이렇게 유압 기호도 같이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량 제어 밸브, 일의 속도를 제어하는 유량 제어 밸브가 있는데요. 감속 밸브가 그 중에서도 유량 제어 밸브 중에서 감속 밸브가 있는데 다른 말로 디셀러레이션 밸브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외울 단어는 요 캠이에요. 일반적으로 캠에 의해 작동되는 유압 밸브로 액추에이터의 속도를 서서히 감속시키기 위한 밸브. 대부분 요 영어로 해서 디셀러레이션 밸브라고 해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감속 밸브, 디셀러레이션 밸브 같이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요 단어는 요 캠이라는 거 나오면은 감속 밸브라는 거 확인해 두시고요. 자, 유압기기에 이상 현상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캐비테이션과 서지 압력이 있는데, 캐비테이션은 다른 말로 공동 현상이라고 하고요. 유체의 압력이 급격하게 변화하여 상대적으로 압력이 낮은 곳에 이 공기방울이 이제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동이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지 압력은 과도적으로 발생하는 이상 압력의 최대값이라는 거, 요 최대값이라는 단어 나오면은 서지 압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건데요. 어큐뮬레이터라고도 하고 우리말로는 추갑기라고 하는데요. 자, 추갑기의 기능은 일단 그 유압류의 압력 에너지를 저장한대요. 그 다음에 맥동 압력, 그 충격이죠. 충격 압력을 흡수하는 역할도 하고요. 비상시 보조 유압원으로도 사용을 하고요. 압력을 보상해주는 역할, 요 4가지 역할은 여러분들 꼭 암기를 하고 시험장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종류에는요, 스프링형이 있고요. 기체 압축형이 있는데 스프링 형식은 지금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기체 압축형을 사용하는데 요 안에는 기체 압축형 안에는 그 기체는 질소가스라는 거 꼭 암기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게차 작업 장치를 보시겠는데요. 일단 지게차 구조, 뭐 포크, 카운터웨이트, 오버헤드 가드 이외에도 뭐 체인, 그 다음에 또 마스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요 3가지가 가장 많이 나와서 뽑아봤고요. 일단 포크는 L자형으로라는 단어, 그 다음에 2개로 구성되어 있죠. L자형으로 된 2개의 구조물이고요. 화물을 받쳐두는 부분이 바로 포크고요. 카운터웨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게차 뒤쪽에 설치가 되어 있죠. 뒤쪽에 설치되어 있어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평형추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오버헤드 가드는 머리 위에 설치가 되어 있죠. 뭐 그 화물이 떨어져서 그 덮치는 경우에 이제 막아주는 덮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게차 작업 장치의 기능을 보시면요. 일단 작업 브레이크, 인칭 페달이라고도 하고요. 자, 인칭 페달은 작업 브레이크는 트랜스미션 내부에 일단 설치가 되어 있고요. 페달을 밟으면 엔진 동력이 차단과 그 다음에 브레이크가 동시에 작동하니까요.
우리 실기 시험에서도 주브레이크 대신 이 인칭 브레이크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코스 안에서는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냥 그 주브레이크만 사용하시면 되고요. 코스에서 이걸 밟으면 위험한 이유는 제동거리가 길어져서요. 그 페달을 만약에 인칭 페달을 밟게 되면요. 엔진 동력이 일단 차단되면요.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수동 변속기 차량을 클러치를 밟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거랑 똑같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요. 제동 거리가 길어져 가지고 위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필기 시험을 합격하시고 실기 시험 보실 때는 이 인칭 페달 제일 그 왼쪽에 있는 페달이거든요. 그거는 밟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 확인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리프트 레버. 리프트 레버는 이제 포크를 상승 및 하강시키는 장치고요. 그다음에 레버를 당기면은 포크가 상승을 하고 레버를 밀게 되면은 포크가 하강을 한다는 거. 그다음에 틸트 레버 같은 경우에는 마스트를 앞뒤로 기울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틸트 레버고요. 틸트 레버를 당기면 마스트가 뒤로 10에서 최대 12도까지 기울어지고요. 그다음에 레버를 밀게 되면 마스트가 앞으로 최대 5에서 6도가량 기운다는 거 확인해 두시고요. 요 10에서 12도, 그 다음에 5에서 6도 요 숫자도 꼭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조향, 구동 및 현가 장치를 보시면요. 지게차에서 이제 조향 장치는요. 후륜 조향이죠. 앞바퀴 조향이 아니라 뒷바퀴 조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향 실린더는 복동 더블로드 형식. 우리 복동 더블로드는 피스톤이 이게 실린더 튜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피스톤이 안에 들어가 있고 로드가 양쪽으로 튀어나온 게 이제 더블 로드고요. 유압이 양쪽에 미친다 그래서 복동이라고 표현하죠. 복동 더블 로드 형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조향 실린더에서는요. 그다음에 구동 방식 같은 경우에는요. 후륜 조향이고 전륜 구동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현가 방식 같은 경우에는 현가 장치를 따로 지게차에서는 두지를 않아요. 현가 장치를 두게 되면 이렇게 풍풍 튀는 현상, 롤링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 롤링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가 장치는 우리 지게차에서는 두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게차의 종류를 살펴보겠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 자, 하이 마스트는 표준형 마스트로 일단 2단까지 이제 올라가는 2단형 마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로드 스테이빌라이저는 불완전한 화물 낙하 방지를 위해 포크 상단에 압력판을 부착해 가지고 위아래로 이렇게 눌러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힌치드 포크 같은 경우에는요, 원목, 파이프 등 원기둥 형태의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 가지고요, 포크가 마스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떠나서 포크 자체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꺾이는 각이 높아 가지고 둥근 원기둥 같은 그 화물을 운반하기에 특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힌치드 버켓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포크에다가 버켓을 설치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스키드 로더 앞에 버켓이 있는 거 아시죠? 로더, 페이로더, 뭐 스키드 로더, 뭐 일명 현장에서는 바브캣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 그거와 같이 버켓에 달려가지고 석탄, 소금, 비료, 모래 등 흘러내리기 쉬운 화물을 운반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힌치드 버켓이라고 합니다. 하나가 더 있네요. 지게차 제원을 살펴보겠는데요. 지게차 제원 중에서 전장, 윤곽거리, 그 다음에 장비, 중량이 있는데요. 자, 전장 같은 경우에는 포크의 앞 끝단부터 후부의 제일 끝부분까지 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지게차가 이렇게 있으면 포크고 바퀴가 있고요. 이 뒤에 카운터웨이트 끝부분이랑 포크 끝부분까지 거리를 전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윤간거리, 윤거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정면에서 보았을 때 양쪽 바퀴 중심선과 중심선 사이의 거리, 바퀴가 이제 두 개가 있죠. 앞에서 보았을 때 이 바퀴의 중심선과 중심선 간의 거리를 바로 윤곽거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장비 중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체 중량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연료, 냉각수, 윤활유 등을 가득 채운 상태가 바로 장비 중량인데요. 여기서 운전자와 예비 타이어에는 이 장비 중량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동환기 특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분들의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